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알아볼 것은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나폴리탄 괴담들을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고 설명이 상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으스스함을 자아내는 그런 괴담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의 이제 경양식이죠. 나폴리탄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잘 쓰신다. 그래서 허락을 여쭤봤는데 흔쾌히 본인이 쓰신 글을 다 읽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갤 주님이었어. 갤러리의 주인장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들었다. 인류는 궁금했다. 이 드넓은 우주, 우리 같은 존재가 또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혼자일지. 계속해서 우주의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계속해서 우주의 누군가로부터 귀를 기울여 보았다.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다. 우주선에 메시지를 담아 쏘았다. 우주의 소리를 분석했다. 영겁 같은 조용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들었다.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가 닿았다. 우주의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우주의 누군가가 보낸 것임이 분명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이 분명했다. 모든 과학자는 열광했다. 모든 인류는 열광했다. 우주의 누군가와 소통의 시작, 그 첫 메시지. 하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학자는 연구했다. 메시지를 분석했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슨 뜻일까? 위치일까? 무언가에 대한 설명일까? 멋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일까? 끔찍한 전쟁의 선포일까? 아니면 그냥 안녕, 인사말일까?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첫 메시지. 조용히 해. 그들이 듣지 않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사실 규칙 괴담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괴담 이런 것들은 많이 변칙되어 있는 나폴리탄 괴담의 일종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폴리탄 괴담에 좀 더 가깝죠. 딱 읽었을 때 뭐 기묘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다가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쏘잖아요. 혹시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에게 가닿길 바라면서 쐈는데 답장이 돌아온 거야.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해석을 열심히 해봤는데 그 해석이 조용히 해. 그들이 듣지 않게.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거대한 어떤 생명체 비슷한 것이 있고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겠죠. 그들한테 가기 전에 중간에 다른 생명체가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캐치한 거지. 그래서 답장을 대신 보낸 거야.
이런 우주의 신호를 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삼체라는 중국의 소설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따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삼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우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체에게서 답장이 돌아왔는데 안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라는 경고의 말이었다는 게 으스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따뜻한 모닥불을 바라보며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여기가 이정표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운데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 산짐승이 밟거나 해서 이정표가 누워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길을 잃는 등산객들이 많아요. 그쪽처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이 점점 험해졌고 이윽고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며 굴러 떨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준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산나물이나 좀 캐러 가는 길이었는데 웬 사람이 누워있길래 나도 놀랬죠. 한 잔 줘요? 뭔가를 마시며 내게 말했다. 나는 사양했다. 따뜻한 차인데 좀 마시면 기운이 날 텐데 뭐 특별히 다친 데는 없죠? 내일 동이 트면은 길을 알려줄게요. 아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여기에 산지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남자는 숫자를 세는 듯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뭐 오래 있었단 소리죠. 이 근처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뭐 그런 거요. 장작 타는 냄새, 차 냄새, 풀 냄새가 어우러지고 있을 무렵 풀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너구리 같은 걸 거요. 울타리를 다 쳐놔서 멧돼지 같은 건 못 오니 걱정 마셔요. 그래도 뱀 같은 건 들어올 수도 있지. 재미없는 농담이었다. 나는 이 산짐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닭이며 소며 돼지며 다 가두고 편하게 기르지만 사실은 걔네들도 원래 이런 자연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사냥을 했지. 내가 여기서 살면서 사냥을 해보니까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 지금은 뭐 함정도 파고 좀 요령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엄청 고생했었죠. 지금 사람들은 참 편하게 누리며 사는구나 싶죠. 배는 안 고팠지만 모닥불을 보고 있으니 목이 좀 말랐다. 나는 남자에게 물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물 대신 차를 마셔요. 이 위생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 남자가 보온병 같은 곳에서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남자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야,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 좋네요. 근데 옛날 얘기나 좀 해볼까요? 내가 왜 도심을 떠나서 여기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는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자의 살아온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나른해진다. 하늘의 별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주인공이 산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마 산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 구해준 거잖아요.
우연히도 엎어져 있던 주인공을 보고 도와줬는데 지금은 밤이 어두웠으니까 내일이면 길을 알려주겠다. 근데 어차피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얘기나 하자 하면서 이제 권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마지막쯤에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엔 차를 거절했지만 결국 마셨지 않습니까? 마신 다음에 노인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른해진다. 하늘에 있는 별이 아름답다. 이런 게 아마도 차에 뭔가 환각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차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노인이 했던 말 중에서 산짐승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닭이든 아니면 뭐 소든 돼지든 언제부턴 우리가 아예 잡아놓고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워서 우리가 소돼지 뭐 이런 것들 먹는 거를 뭐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냥한다는 거를 비유를 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 왜 도심을 떠나서 여기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도심에서 이 사람이 살인을 여러 번 저질러서 도시에 살 수가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지. 등산객들이 있으면은 야생동물 사냥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귀였던 겁니다. 그런 살인귀의 함정에 이 주인공이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놓고 무섭진 않지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더 들어가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나폴리탄 괴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시지 볶음. 철컥. 엄마 나가는 소리에 깬다. 7시 45분. 식탁에는 소시지 몇 개와 쪽지가 있다. 냉장고에 미역국 데워 먹어. 소세지랑 밥 먹어. 엄마는 일 때문에 나보다 일찍 나간다. 그럼에도 아침밥은 꼭 해주려고 노력한다. 주로 반찬은 소시지, 햄, 계란 같은 간단한 것들이다. 미역국과 소시지를 맛있게 먹는다. 혼자 학교에 간다. 철컥. 엄마 나가는 소리에 깬다. 7시 46분. 식탁에는 계란말이와 쪽지가 있다. 미역국 쉬었으면 버려. 계란말이랑 밥 먹어. 계란말이에는 파만 조금 들어있다.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는다. 혼자 학교에 간다. 철컥. 엄마 나가는 소리에 깬다. 7시 43분. 식탁에는 계란 후라이와 햄 몇 개와 쪽지가 있다. 냉장고에 김칫국 데워 먹어. 계란이랑 햄이랑 밥 먹어. 계란은 반숙이다. 김칫국과 계란과 햄을 맛있게 먹는다. 혼자 학교에 간다. 철컥. 엄마 나가는 소리에 깬다. 7시 21분. 식탁에는 소시지 볶음만 있다. 김칫국과 소시지 볶음을 맛있게 먹는다. 신발장 위에 5,000원이 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다. 엄마다. 미안해. 학교 가는 길에 김밥이라도 사 먹어. 신발장 위에 돈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도대체 누가 차려준 소시지 볶음과 김칫국을 맛있게 먹었던 걸까? 마지막 메시지를 봤을 때 엄마가 차려준 것 같진 않죠? 집에 또 누가 사나 봅니다.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침대 밑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괴담도 조금 짧은데요. 제목은 메시지입니다. 띵! 새로운 메시지. 아씨, 자는데 이 늦은 시간에 누구야? 응? 엄마? 지금 옆방에 있는데? 보이스피싱인가? 어디 보자. 어? 조용히 침대 밑에 숨어? 입니다. 짧은데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세 줄 괴담 정도로도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데 시각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자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AI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요새 AI가 유행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화형 AI가 나온 것이 꽤 화제이다. 무엇이든 답해주고 진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들었다. 무료라고 하니까 더더욱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당장 한번 해봐야겠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한다. 오, 약간 채팅창 같은 화면이 나왔다. 이제 말을 걸면 되는 것 같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람이라기엔 너무 빠르지만 마치 상대방이 입력하는 듯한 모션이 나오면서 답을 한다. 이런 느낌이군. 먼저 간단한 걸 물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으며 해발 고도는 8,848m입니다. 오, 잘 대답한다. 물론 이 정도의 질문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얘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답을 찾는 걸까? 단순히 그런 거라면 답하기 힘들 만한 수학 문제 질문을 해보자. 20% 할인해서 100만 원의 시계를 샀다면 시계의 원래 가격은 얼마야? 만약 100만 원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시계를 샀다면 원래 가격은 125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정답이다. 내가 쓴 문장을 이해하고 그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풀어서 답을 구하고 답을 설명했다. 완벽하다.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인 걸까? 기술의 발전은 매번 나를 놀라게 하는 것 같다. 너는 몇 살이야? 저는 개념적으로 나이를 가지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아쉽다. 하지만 뭐 정석적인 답변이다. 재밌는 게 없을까? 그래. 재미있는 걸 물어보면 되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해줘. 바닷속에서는 소리가 빠르게 퍼지는데 고래는 이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동료와 의사소통합니다. 따라서 고래의 노래는 수백 마일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다지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로 재미있어 할 만한 사실을 뱉었다. 더 어려운 걸 물어봐야 되겠다. 두 문장대로 고양이에 관한 웃긴 이야기를 하나 써봐. 왜 고양이가 컴퓨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마우스가 있는 곳이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창작을 했다. AI가 일자리를 뺏을 거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 이 기술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해졌다. 이야기를 쓰는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되겠지? 잠시 후 나는 답변을 보고 컴퓨터를 껐다. 나폴리탄 괴담을 하나 써줘. 요새 AI가 유행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화형 AI가 나온 것이 꽤 화제이다. 무엇이든 답해주고 진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들었다. 점점점 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예? 이 이야기의 끝과 처음이 대조가 되죠. 같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한하게 순환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처음부터 AI가 쓴 이야기였던 거죠. 여튼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괴담에서도 AI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참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읽어드렸던 나폴리탄 괴담들도 AI가 빠지는 게 없어요. 네,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인간이 AI를 실제로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트렌드가 이제 괴담에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또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다거북 스프 게임. 야, 심심한데 바다거북 스프 게임 할래? 할 이야기가 떨어질 쯤 친구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온다. 바다거북 스프 게임이라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안다. 밤중에 남자 둘이서 꼴사납게 술이나 마시다가 느닷없이 할 놀이로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벌써 알딸딸한 것이 술 안주로나 삼자는 마음에 나는 친구가 따라주는 술을 받으면서 호응한다. 아, 그거? 그래, 뭐 좋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은 네가 추리해서 맞추는 거야. 너는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할 수 있어. 네가 질문을 하면은 나는 예, 아니요, 관련 없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대답해 줄 거야. 내 긍정적인 반응에 친구는 즐거워 보인다. 뭔가 생각해둔 문제가 있었나? 채, 그래, 해보자. 근데 뭐 재미있는 문제라도 있는 거야? 딱 좋은 문제가 하나 있지. 자, 한 남자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런데 몇 분도 안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죽었어. 어떻게 된 일일까?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해둔 문제를 꺼낸다. 전형적인 바다거북 스프 스타일의 문제. 뭐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봐야겠지? 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가 알게 된 어떤 사실 때문입니까? 예. 남자는 그럼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남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남자가 사망한 이유가 어떤 사실 때문입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근데 그냥 성인 남자라고 하자. 집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뭐 그런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남자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럼 뭐지? 나는 언제 채웠는지도 까먹은 술잔을 비우며 잠시 고민한다. 창밖에 요란한 빗소리가 사고를 방해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놀이에 걸맞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 아, 그래.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남자가 사망한 거는 그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타살입니다. 타살이라고? 내가 은연중에 병사나 사고사 같은 것으로 근거 없는 단정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어린애 마냥 반응한 것인지 나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타살이라면 집에 있는 누군가한테 살해당한 건가? 남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남자는 집에 있던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은 편의상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부르자. 남자가 집에서 뛰쳐나가기 전에도 집에 범인이 있었습니까? 예. 집에는 남자랑 범인만 있었습니까? 예. 남자는 범인과 아는 사이입니까? 예. 그럼 강도살인은 아니라는 거고,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바다가 복스프 게임은 이런 재미지. 뭐야, 친구의 표정이 나보다도 더 진지한 게 한껏 심취해 있는 모양이다. 제가 저 정도로 진지한 것도 오랜만에 본다. 그니까 남자랑 범인은 아는 사이인데 집에 둘이만 있다가 갑자기 남자가 뛰쳐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범인에게 살해당했다. 뭐 정리하면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범인이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됐다거나 뭐 그런 걸까? 어떤 사실이라는 게 범인이 살인자라는 사실이야? 아니요. 아니, 애초에 범인은 남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살인자는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은 어떤 사실이 남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아니, 사실입니까? 넓게 보면은 그것도 맞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거야. 일단 남자가 집을 뛰쳐나간 것은 범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던 거지? 예. 남자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범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예. 뭔가 거의 다 온 느낌인데. 내가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친구는 나에게 술을 한 잔 더 따라준다. 나는 내가 언제 비웠는지도 까먹은 술잔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사나워진 빗소리 속에 나는 취기를 이겨내려 몸을 비틀고 있었다. 그럼 남자는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범인이 남자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까? 예. 남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야, 까먹은 모양인데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 사망한 거야. 힌트를 주면은 밖에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문제를 까먹을 정도로 몽롱해진 정신에 정답에서 다시 멀어질까 걱정되는지 친구가 힌트를 주면서 나를 정답으로 몰아넣는다. 의식을 잃은 상태. 그 이유가 어떤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남자는 집에서 범인이 준 음식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먹었습니까?
예. 남자가 알게 된 어떤 사실이 자신이 먹은 것에 약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예. 범인은 남자의 가족입니까? 아니요. 친구입니까? 예.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거북 스프 게임이라는 거는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몇 분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고 사망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중간에 정보를 채워 넣는 게임인 거죠. 질문자와의 대담을 통해서. 그래서 두 남자가 술을 마시면서 이 바다 거북 스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 속의 남자가 타살로 죽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남자가 집에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살인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친구의 말을 토대로 봤을 때 같이 있던,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같이 있던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었어. 주인공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된 거야. 그리고 남자가 뛰쳐나간 이유는 살인자가 될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뛰쳐나갔던 거였던 거죠. 근데 결국은 죽게 됐다. 근데 죽었을 당시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인 이유가 음식에 뭔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범인이 남자의 가족이냐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아니요 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범인이 친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가, 바다거북 스프 이야기가 지금 두 남자의 상황이잖아. 지금 같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자기네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바다거북 스프 게임 하던 그 남자 주인공이 뛰쳐나갔겠죠. 그리고 바다거북 스프 질문을 한 친구가 이 글의 주인공을 다시 잡아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이야기 전부가 바다거북 스프 게임에 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이해 못하실 분이 계실까봐입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까지 알아야만 이제 무서움이 확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재차 드리는 점 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단번에 이해하신 분들은 뭐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좀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요, 금고라고 하는 이름의 이야기네요. 설명해 드릴 거는 이 정도 같네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가 업무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형적인 질문을 던졌다. 기껏해야 고객 신분 확인하고 금고로 안내하는 일이 전부인 것을 이 정도로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도 능력이다. 맞아. 깜빡한 게 있네요. 가끔 317번 금고 고객이 오거든요. 그분은 그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안내만 해줘요. 317번만요. 왜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왜요? 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궁금해하지 말라는 말이 내 말문을 막았다. 뭐 은행장 아들이라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지. 은행장 아들이 쓰는 금고면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가벼운 인사와 함께 그는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보안 때문인지 창 하나 없는 지하는 홀로 있기에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음산한 분위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기지개를 켰다.
일주일 뒤, 슬슬 이 단순한 업무에 적응될 무렵에 궁금증의 주체가 찾아왔다. 붉은색 털모자를 쓰고 회색 코트를 입은 남성은 말없이 담담하게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세 자리의 숫자만 적혀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익숙해진 업무에 무심코 신분증을 요구할 뻔했지만 쪽지에 적힌 숫자가 재빨리 그것을 가로막았다. 나는 교육받은 대로 신분 확인 없이 남성을 금고로 안내했다. 1시간쯤 지나자 남성이 나왔다. 들고 들어간 짐도 들고 나온 짐도 없었다. 안녕히 가세요. 내 인사에 남성은 무심한 미소와 눈짓으로 가볍게 대응하고는 말없이 나갔다. 2, 3주에 한 번씩은 그 고객이 찾아왔다. 항상 붉은색 털모자를 쓰고 회색 코트를 입었다. 항상 들고 들어간 짐도 들고 나온 짐도 없었다. 내 궁금증은 날로 더해졌다. 그럴 때마다 달려가서 그 금고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고객의 금고를 함부로 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 금고는 신분 확인도 안 하잖아. 내가 근무 안 하는 날에 그 남자처럼 행동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나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붉은색 털모자를 푹 눌러쓴 채 최대한 태연하게 쪽지를 건넸다.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근무자는 다행히 별 의심 없이 나를 금고로 안내했다. 마침내 내 눈앞에 금고가 있었다. 나를 계속 괴롭히던 궁금증의 주체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내가 본 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금고 안에는 불붙은 초가 꽂힌 케이크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금고 번호가 적힌 쪽지와 함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오면은 그냥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그냥 안내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금고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가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손님인 것처럼 어차피 신분증 확인 안 하니까 변장을 하고 자기가 비번인 날에 간 거죠. 그래서 그 317번 금고를 열었는데 그냥 촛불이 꽂혀있는 케이크만 놓여있던 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는 왜 어떤 이유에서 2, 3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케이크를 보고 돌아간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2, 3주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어떻게 초가 꽂혀있는 케이크에 불이 켜져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영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미묘한 기괴한 느낌이 있죠. 유사한 나폴리탄 괴담 이야기로는 이제 다다미 방에 밥 한 공기라고 하는 나폴리탄 괴담이 있거든요. 그거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매입하게 됐어. 그럼 보통 건물의 설계도를 한번 보잖아요. 근데 그 원래 건물주였던 사람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 나머진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만 설명이 안 돼 있어. 조그만한 공간인데.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진짜 그런 데가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냥 벽이에요. 벽.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평남시탄 그런 공간인 건데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 벽을 한번 깨본 거야. 가벽 같은 걸로 돼 있는 거라서 깨본 거죠. 깼더니 다다미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조그만한
그 책상 같은 거에 밥 한 공기가 갓 지어진 밥 한 공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이 이야기랑 비슷하죠. 왜 거기에 다다미 방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떻게 갓 지어진 고슬고슬한 밥이 있었을까 하는 데에서 오는 미묘한 느낌이 이 이야기에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좀 흥미롭게 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317번 금고인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알파벳 LIE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라이는 거짓말이란 뜻이잖아요. 거기 금고를 열었을 때 케이크가 있었고 옆에 LIE 거짓말이라는 쪽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팀, 그러니까 밸브 코퍼레이션의 게임 중에서 포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사람 하나를 가둬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실험을 하는 건데, 주인공이 탈출을 계속하면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이제 AI가 초지능을 갖게 되면서 원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애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의 AI로 바뀌어버린 거거든. 근데 걔가 사람한테 뭔가 유인 같은 걸 할 때요, 인간은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AI가 거짓말을 해. 이 어떤 실험실 어디에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갔더니 케이크가 없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모술수였던 거죠. 그냥 거기 가면 죽는 거인 거지. 근데 사실 그 게임은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게임 내내 AI랑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 나는 실험체고 그 공간이 어딘지 몰라요. 처음 보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뭔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실험실을 만든 과학자가 있었는데, 원래 그 과학자가 그 AI로부터 도망가고 하면서 방에다가 AI 감시가 없는 방에다가 생존자가 만약에 있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낙서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인데, 케이크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 The cake is a lie, cake is a lie 하는 그게 있어. 그래서 케이크는 거짓말이다, 케이크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랑도 이제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케이크 옆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으스스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으스스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포탈에서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포탈이란 게임이랑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립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터널이 있다.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터널은 그만큼 오래된 낡은 기찻길을 품고 있다. 기차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폭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더욱 좁아 보인다. 예전에는 분명 세상과 마을을 잇는 중책을 맡았을 터이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새로운 도로와 철도는 그 입지를 밀어내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따위나 촬영할 만한 모습을 한 채 방치되어 있다. 사실 정확히는 터널 입구가 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터널의 본래 기능에 따라서 반대편 출구, 괄호 열고, 혹은 입구, 괄호 닫고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탓에 반대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사람들에게 잊히고 말았다.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맨몸으로 걸어서는 쉽지 않은 일임이 당연한데,
기찻길이 놓인 탓에 자동차를 몰 수도 없고 안전한지도 모르는데 기차를 몰 수도 없을 것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터널의 입구의 모습과는 다르게 반대편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좁고 긴 심연은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터널에 들어간 것은 오늘 오후 1시쯤이었다. 알량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터널 탐사는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풍경을 보면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기찻길을 따라갔다. 땅에 돌불이나 기찻길의 침묵 같은 것에 발을 걸리지 않게만 조심한다면 어려울 것은 없었다. 그런데 1시간쯤 걸었을까?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에서 짧게 하면서 반복하는 소리가 났다. 단순히 평소 습관적으로 일과 전에 설정해둔 알람을 잊어버리고 끄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에 터널 전체가 울려서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놓치고 만 것이었다. 이내 알람 소리 속에 손전등이 깨지는 소리가 섞였고 나는 빛을 잃고야 말았다. 순간 완전한 어둠 속에 놓여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여느 휴대전화의 을에 있는 플래시 손전등 기능 덕에 시야를 회복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의 배터리 상태는 터널 탐사를 더 이어가기엔 부족해 보였고 나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큰 문제에 봉착했다. 터널의 두 방향 모두 동일한 모습이었고 나는 내가 어느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처음에 들어온 입구로 향하는 방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두 방향 중 하나를 택했고 걸음을 재촉했다. 만약 방향이 맞으면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입구에 도달하는 것이고 방향이 틀리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1시간이 지나 오후 3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터널은 같은 풍경일 뿐이었다. 나는 조금만 더 가보기로 했다. 오래 걸은 탓에 지쳐서 걸음이 느려진 것일 수도 있었다. 결국 오후 4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방향을 틀었다. 이제 손전등을 떨어뜨린 곳까지 2시간, 거기서 입구까지 1시간, 그러니까 총 3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까지 3시간을 줄곧 걸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지만 휴대전화의 배터리 상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플래시 손전등 대신에 화면의 빛에 의존해야 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계속 걸어야만 했다. 2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오후 6시 반쯤 바닥에 깨진 손전등이 보였다. 이 상황에 이보다 더 반가운 존재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풍경의 좁고 긴 터널 속의 유일한 표지였다. 이는 내가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했다.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걸으면 되는 것이었다. 휴대전화의 배터리 상태도 다행히 1시간은 충분히 버틸 것으로 보였다. 나는 안도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흑뿐이었다. 6시간 넘게 걸으며 온몸이 피로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또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흑뿐이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들어온 입구가 보일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깨졌다. 지금 내 앞에는 이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놓여있다. 나는 눈앞에 깨진 손전등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 나는 이제 갈 길을 모른다.
거칠게 터널 속에서 미세하게 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손목시계가 오후 9시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널 속에서 손전등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더 깊이 탐사할 생각이었지만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까먹었어, 방향을. 그래서 한쪽 방향을 정하고 쭉 들어갔는데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싶어서 돌아간 거죠. 근데 내가 아까 깨트렸던 손전등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대로 쭉 걸어가면 입구가 나오겠다 해서 갔는데 입구가 나와야 될 시간쯤에 바닥에서 내가 아까 깨트렸던 손전등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이 터널을 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으스스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울어야죠. 이거 방법이 없네요. 도리가 없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재밌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울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두 번째로 만든 단편 영화였는데 우연히도 운이 좋게도 그게 좀 상을 아주 기본적인 그냥 참가상 비슷한 상이었지만 받게 됐어요. 제가 작가 겸 배우로 출연했던 단편 영화인데요.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남자가 제가 차에서 문득 깨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영화가. 뭐야 어디야 하면서 내렸어.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 어딘가를 막 걸어가는데 담배를 다 펴가지고 땅바닥에다 버려요. 그리고 쭉 갑니다. 근데 이제 길은 어느샌가 이제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다시 담배꽁초가 보이는 거야. 내가 분명히 버렸던 거야. 그걸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걸 느끼다가 헉! 하면서 잠에서 또 깼더니 차 아니야. 영화 처음이랑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래서 꿈이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는데 담배꽁초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알자마자 또 꿈에서 깨. 그때부터 이제 내가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꿨으니까, 근데 다 같은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얘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원래 갔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근데 이제 영화적인 연출인데 카메라는 고정해 놓고 사람이 카메라 밖으로 걸어 뛰어나가. 근데 왔던 방향으로 또 뛰어가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시간대 안에. 그래서 남자가 더 이상 횡으로 이동하지 말고, 가로로 이동하지 말고 종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 생각에 한 번도 안 가봤던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뒤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뭐야,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해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차가 빵 하면서 오더니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려. 그 살인사건의 현장을 목격해버린 거죠, 주인공이 졸지에. 그래서 숨어가지고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차에서 누가 내려요. 내리는데 소주병이 떨어지는 거야. 음주운전인 거죠,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운전자가 누군지 봤더니 나야.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술 기운에 뭐야 하다가 사람을 쳤잖아. 피가 막 나고 있거든요. 그 죽은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차 뒤로 끌고 가요. 그리고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영화에서 이제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알람 소리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탁 깨, 잠에서. 근데 이번에는 차 속이 아니라 침대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진짜 이상한 꿈이다. 4번이나 같은 꿈을 꾸다니 하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가요.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이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약간 신경 쓰이는 거지, 뭔가. 혹시? 하는 마음에 뒤에 가서 트렁크를 열었더니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 네, 무한 루프물인 거죠. 네. 어디서부터 반복되는 건지,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실인지를 이제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이제 울산 단편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걸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쓴 거니까, 제가 작가였으니까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트렁크에 숨기고 아닌 척했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꿈속의 세계에서 무한하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런 잊어버리고 깨닫고 잊어버리고 깨닫고 그 무한한 세계 속에 갇힘으로써 그 가해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울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에서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이제 결계처럼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뭐 제가 단편 영화제 가서 그 뭐지? 뒤풀이 장소에 가가지고 배우분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감독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되게 유사한 내용인데 제가 2년 전에 쓴 그거니까 이거보다 더 먼저 쓰여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랑 유사한 내용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운 그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뭐 규칙 괴담이나 아니면은 살해 괴담 같은 나폴리탄 괴담의 어떤 변형적인 그런 것들, 그게 훨씬 사실 더 유명하거든요. 나폴리탄 괴담에서.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통적인 나폴리탄 괴담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네, 여태까지 계속 그런 괴담들은 많이 읽어왔으니까 이야기 자체만으로 으스스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다시 한번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 갤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